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10관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자, 업무 지역하고 공인중개사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걸 주로 배울 텐데, 자, 업무 범위, 업무 지역을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지역.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그리고 법인인 중개업자, 부칙인정 중개업자의 업무 지역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업무 지역은 전국입니다. 전국. 전국에 있는 모든 그 토건 입간공을 다 중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지역은 전국입니다.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그 중개업자의 업무 지역이 전국인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지역 역시 전국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안 나오죠. 왜? 전국, 뭐 비비 꼴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아니까. 세 번째, 부칙인정. 부칙에서 인정한 중개업자입니다. 부칙인정 중개업자. 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칙인정 중개업자와 관련된 지문들은 살짝 말꼬리를 바꿔놔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죠. 자, 부칙인정 중개업자에 대한 거 한번 보면, 부칙인정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는, 자, 첫 번째, 자기가 중개사무소가 속한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를 얘기합니다. 시도에 있다면 그 시도에 있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것만 해야 돼요. 시도 관할구역 내. 여기 있는 것들만 중개대상물이에요. 시도 관할구역 내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중개를 해야지 그걸 넘어서는 중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하고 법인인 중개업자하고는 확연히 그 범위가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때, 자, 위반한 경우에 어떤 벌칙이 가해지냐면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어요. 업무 정지 처분. 6개월 동안, 만약 정지 처분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업무를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자, 두 번째. 부칙인정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 간의 중개대상물을 교환하는 정보 체계예요. 중개업자, 중개의뢰인이 아니라 중개업자들, 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법인인 중개업자, 부칙인정 중개업자,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거래 정보망입니다. 여기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요 거래 정보망에 나와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 여기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 전국 어느 거라도 가능해요. 여기 있는 거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에 한해서만 관할구역 외의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관할구역 외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칙인정 중개업자의 그 관할구역 범위가, 업무지역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이념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그래서 부칙인정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어. 소속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전국이에요. 업무지역이.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도 업무지역이 전국일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소속된 중개업자의 한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부칙인정 중개업자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 하더라도 부칙인정 중개업자의 그 중개대상물 범위는 자기가 있는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칙인정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해도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요 방금 설명한 거에 지문을 살짝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부칙인정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나온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관할구역 위에의
중개대상도 중개가 가능하므로 전국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에요. 요 중개대상, 거래 정보망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그렇다는 거지 업무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 아닙니다. 부칙인정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것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워낙 중요합니다. 핵심은 부칙인정 중개업자는 업무 범위가 전국이다 아니다. 전국이 아니다. 자기가 속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경기도에 속했으면 경기도 안에 있는 거, 전라북도에 있다면 전라북도 안에 있는 거, 인천에 있다면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다만 거래정보망에 가입했을 때만 거래정보망에 있는 물건에 한해서 그 관할구역 위의 것을 하는 거지 전국으로 확대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고 그러면 업무 지형은 이렇고, 그럼 중개업자가 업무 중개를 할 수 있는 그 법정 중개 대상물은 어떻게 되나? 우리가 처음에 법정 중개 대상물에 의해서 공부를 했는데 곧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중개업자 업무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중개 대상물, 법정 중개 대상물.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고 했을 때 이 법에서 정한 거죠. 이 법은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여러분들도 하도 이제 책을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에서 정한 법정, 그 법률 또 시행령, 시행규칙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거기서의 중개 대상물이에요. 먼저 법에서 정한 거, 첫 번째 토지. 두 번째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뒤에 건 생략을 합니다. 세 번째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네 번째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덩어리 재단이니까. 다섯 번째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에 속한 토지반의 중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토지하고 건축물은 법에서 정한 거, 법률, 공인중개사 법률에서 정한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어디서 정했다?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정한 겁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다 같은 말이에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래서 암기를 할 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우라고 했죠. 토, 건, 입, 광, 공.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울 정도로 토건, 입광공이 입에 배야 됩니다. 토건, 입광공. 우리는 무슨 종교? 그거도 신자교, 도사도 더불어서 외워주세요. 이럴 때. 신자교.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이제 중개사무소 배설 등록할 때 내는 구비서류 있잖아요. 자, 토건, 입광공. 법정 중개대상물에서 우리 판례에서 세 가지 배웠죠. 아닌 것들. 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이 나죠? 그리고 그 입주 불가 분양 가능. 이거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네. 입주 불가 분양 가능. 입주권은 중개할 수 없고 분양권은 동호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개 가능하고. 이거 기억이 좀 나주셔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법정 중개대상물이고, 법정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없는 거 있어요.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법정자 들어간 건 오히려 중개를 못해요. 그거는 중개가 개입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법정 중개 대상물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거고, 토건, 입광공. 한번 법률 용어는 자꾸 입으로 발음하고 써봐야 익숙해져요. 처음부터 저하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친할 수도 있지만, 저 처음 보고 곰돌이같이 생겼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저 자꾸 보면 이쁜 얼굴이에요. 귀엽기도 하고 나름대로 친해지는 거예요. 법률 용어가 똑같아요. 민법도 그렇고 부동산학교 처음 볼 때 얼마나 낯설어요. 근데 자꾸 민법, 특별법 하다 보니까 친해지는 거야. 학개론 하다 보니까 친해지고, 똑같이 토건이니까 처음부터 누가 친해? 어머니 뱃속부터 치는 사람이 여기서 나와서 친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토건, 입광공하고 자기 전에 꼭 5번씩 외우고,
신자교 소사 5번씩 외우세요. 그러면 저절로 외워져요. 자다가도 꿀떡 일어나서 외울 정도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업무. 구체적인 이제 업무 범위를 본 거고, 아까는 업무 범위, 전국적인 지역 이런 거 봤고, 도대체 업무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업무를 보자 이거예요. 자, 업무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량이 제일 많은 중개법인의 업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법인인 중개업자. 자, 법인인 중개업자. 중개법인을 얘기하는 거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는 공통 업무가 있어. 무조건 공통 업무는 다 중개업은 무조건 해. 중개하는 사람들인데 중개업은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중개업 위에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나와요. 자, 겸업 제한 규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법인인 중개업자는 요거만 딱 해야 돼. 그 외의 거를 하면 안 돼. 그걸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업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및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자, 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요거에 뭘 할 수 있다? 임대관리 자, 임대관리 등 관리대예요. 관리대. 자, 이거는 중개법인은 이제 쭉 나오는데 요런 것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업용 건축물 임대관리도 가능하고 주택의 임대관리도 가능해요. 아, 주택 한 채 있는데 무슨 임대관리를 해요? 원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딱 떠오를 거예요. 원룸이 방이 얼마나 많아. 그 주인이 일일이 관리 못해요. 어떤 관리? 그 월세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를 중개법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도 이런 관리 많이 해요. 관리를. 어떤 경우에 대학교 주변의 원룸 같은 거. 그런 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알아서 월세 내고 월세 같은 거 주인에게 주고 수수료는 자기가 알아서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첫 달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첫 달 월세는 공인중개사가 수수료 개념으로 챙기고 두 번째 달부터 넣어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자, 부동산을 이제 어떻게 이용하냐. 자, 그리고 개발. 부동산 개발이죠. 그리고 거래. 이런 거에 대한 상담 업무예요. 상담. 자, 이거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얘기죠. 중개법인이 하는 게. 자, 세 번째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세 번째 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같은 동종의 법인인 중개업자도 상관없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도 상관없고 부칙인전 중개업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자, 중개업의 노하우죠. 경영노하우, 경영기법. 자, 경영기법. 또 경영정보. 이런 걸 어떻게 한다? 이걸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걸 돈 받고 제공하겠죠. 이런 것들을 해도 중개수수료 상한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는 누굴 대상으로 한다?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지문이 중요한 거예요.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이다. 틀린 것은 1, 2, 3, 4, 5하고 3.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중개 의뢰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문장 살짝 바꿔버리면 아주 헷갈려.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상업용 건축물. 자, 상업용 건축물. 및, 자, 1번하고 똑같죠? 주택. 여기까지는 똑같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이에요. 분양대행. 상업용 건축물도 분양대행 할 수 있고 주택도 분양대행 할 수 있어요. 주택은 이제 뭐 빌라나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호수에 관한 관계 규정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19호 이하라든가 뭐 이런 게 그 규정이 없어졌어요. 다 가능한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걸 허락을 좀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에요. 다 건축물인데 상업용이나 주택을 얘기하는데, 자, 토지 있다 없다. 토지에 대한 관리 대응이 있다 없다. 없다. 법에 있는 것만 해야 돼. 자, 또 하나. 공장에 대한 관리 대응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마찬가지 상업용 건축물, 주택, 분양대. 토지에 분양대응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도 역시 토지에 대한 거는 없다. 공장에 대한 거, 공장 분양대 있다 없다. 없다.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거야. 있는 것만. 자, 중개법인은. 자, 5번째. 중개업의 부수 업무예요. 부수 업무. 부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즉 시행령에서 정하는데, 시행령에 뭘 할 수 있다고 했냐면 의뢰에 따른 도배업체나 도배하는 업체나 이사업체, 본인들이 직접 이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도배업체나 이사업체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소개해 주는 거.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도배 이사업을 하면 도배업이고 이사업이죠. 중개업이 아니잖아. 소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설계시. 자, 마지막으로 6번째 거. 요게 또 중요해. 자, 3번하고 6번 별표를 했어요. 6번은 그럼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번 싹 치우고 가겠습니다. 자, 6번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선배 공인중개사들이 진짜 피나는 눈물 흘린 투쟁을 통해서 따낸 업무예요. 바로 이게 바로 경매 또는 공매부동산의 입찰 대리하는 거라고. 옛날에는 자 6번 일단 써보자고 했잖아. 어떤 업무길래 이용훈 선생님이 이렇게 눈물을 그 써이면서까지 얘기를 할까. 아, 이게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자, 6번은 민사집행법. 경매 얘기하는 거예요. 민사집행법. 옛날에는 민법에 있었는데 경매가 민사집행법으로 쫙 훑어나왔어요. 민사집행법에선 경매에 대한 거, 부동산 경매니까 이거는 법원 경매예요. 일반 미술품 경매가 아니라 토지, 그리고 건축물, 주택, 자동차도 다 해당이 돼. 동산 건물 되는데 우리는 공인중개사는 주로 토건 입강공만 가능하니까 경매 역시 토건 입강공만 경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경매부동산. 경매부동산. 옛날에는 못한 거야. 지금 참 좀. 자, 두 번째는 국세징수법. 세금을 체납한 거와 국세를 또는 지방세법 그런 법률이에요. 세법 하면 압류를 해버려. 압류를 한 거는 공매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공매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공매부동산. 압류부동산도 경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뭐뭐를 할 수 있냐? 권리분석 해주고 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권리분석. 취득알선. 2005년 전까지는 요거까지만 했어. 법원엔 근처에도 못 들어가. 사무실에서, 그것도 중개법인만. 지금은 이건 일반 중개업자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했는데 플러스 입찰 대리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그래요. 정확한 표현은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찰 신청 대리라고 그래요.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입찰 대리가 뭐냐면 경매 부동산이 있어요. 지금 경매 부동산. 근데 의뢰인이 이걸 낙찰 받고 싶은데, 자, 의뢰인이 있어. 본인이 가서 낙찰을 받으면 되는데 이 권리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중개업자에게 당신이 대신 좀 이 경매 좀 받아주셔 하고 의뢰를 해. 그럼 중개업자가 법원에 가서 대리라는 건 다 표시하고 대신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싸게 안전한 물건을 받아 수수료를 줄 거 아니에요. 중개업자가. 이게 경매 법원에 들어가서 이 경매 입찰 대리 하는 게 옛날엔 불법이야. 우리 공인중개사 못했어요. 가서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세포랑차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법인만 할 수 있어서, 법인까지만, 여기까지 취득이 알선까지만 권리분석해주고, 여기서 가서 입찰 받으셔. 한번, 이 의뢰인이 입찰 받으러 가야 돼. 알선만 해줬으니까.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이 법무사들이 그때 이거 공청회 할 때 나와서 반대하는 바람에, 이 자식들, 그러면 안 되고,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건이 붙었어.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 국세신청은 공매. 공매 같은 경우는 권리분석 취득해서 입찰 대리를 중개업자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부칙인전 중개업자 빼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법인인 중개업자가 공매부동산은 권리분석 취득할선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 대리를 다 해. 누구나 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 법원에서 경매에 낙찰받는 거. 그거는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까지는 할 수 있어. 요거는. 요렇게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경매부동산의 입찰신청 이 대리는 중개업자 중에 법원에 입찰,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는 사람만 가능해요. 요거는. 근데 등록하면 할 수는 있어. 법무사 그 양반들이 반대만 안 했어도 그냥 하는 건데, 그래도 이 매수신청 대리에 의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량이 늘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법인이 요거까지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등록 신청하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등록 신청해서 경매 낙찰 받아서 그 의뢰인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낙찰을 받으면 되는데, 대신 그만큼 경매 부동산에 가서 경매할 수 있는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내가 이 입찰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요 하고 당당하게 글을 써서 낼 수 있는 이 자유, 권리는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배 공인중개사들이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이 경매나 공매 모두 다 매매 아니에요, 매매. 자,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중개법 취지가 매매, 임대차, 교환 이런 거를 알선할 수 있다 해놓고 왜 경매, 경락하는 거 매매인데 왜 그건 못하게 하냐고 끝없이 요구한 거예요. 우리도 그거 중개가 당연히 입찰 대리받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공청회를 거쳐서 2005년도 전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될 때 요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겁니까? 앞으로는 법원에 법무사들이 뭐 등록하고 해. 변호사가 뭐 등록하고 지들은 뭐 똑똑해서 이거 하나? 아니, 공인중개사들과 앞으로는 더 여기까지 공부에 도움되는 얘기 말고 그 이외의 얘기는 여러분들 합격하면 그때 얘기합시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자, 공매는 권리분석, 취득 알선,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 대리 다 할 수 있어. 공매는 법원에 등록을 안 해도. 근데 경매만큼은 법원 관할이에요. 경매는 이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법은 권리분석, 취득 알선 요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개업자가 부칙인전 중개업자 빼고 대리, 입찰신청 대리, 매수신청 대리. 자, 요 대리 업무는 요거는 다 가능한데 요거만큼은 등록을 해야 돼. 법원에 등록을 해야만 가능해요. 그래도 등록해서 가능하니 어디야? 예, 권리분석 다 해야 돼. 그래서 본인의 저서인 만화부동산경매원에 이 권리분석하는 거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뭐 책선전은 아니고요. 자, 거기까지 이렇게 있고, 요게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쭉 정리한 거고, 자, 이제 공인중개사인 이거 딱 치워보면 되겠네. 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5가지, 이거 말고 5가지 있죠. 그것도 하려면 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 그런데 역량이 약해서 못하는 거지 하기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법인인 중개업자는 요 6가지 중개업을 포함한 7가지가 있죠. 그거만 해야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이거 외에 딴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딴 것도. 자, 이렇게 요
중개업자는 중개업, 공인중개사인 중개업과 요 민사집행법인 경매부동산, 공매부동산의 권리부서 취득할선 입찰대리, 즉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를 다 할 수 있는데 경매부동산만큼은 입찰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고 똑같아요. 규정이 똑같아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부칙 인정, 부칙에서 인정한 중개업자 3이 되겠네. 아까 2요. 부칙 인정 중개업자는 중개업만 가능해. 그리고 딴 것도 가능해. 그 상업용 건축물이나 뭐 주택에 그 분양대 할 수 있어요.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요 업무 지금 민사집행법의 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 취득할선 입찰 매수신청대리, 입찰신청대리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부동산의 권리분석 취득할선 매수신청대리, 입찰신청대리를 부칙인정 중개업자는 이거 못해요. 등록조차도 못하게 해놨어. 왜? 그 사람들은 공부를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지금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인에 관련된 거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에 경매 관련된 게 나와 있지만 부칙인정 중개업자들은 그냥 소개 영업하다가 예전에 복덕방이라고 그랬죠. 그거 하다가 거저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시험 봐서 합격을 해갖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업종을 변경해야 돼. 그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부동산 전문가예요. 중개도 물론 하지만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얘기는 중개 전문가라는 얘기는 부동산 자체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를 사고 파는 걸 중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권리, 법률 전문가예요.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 여러분들 이 나라의 부동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일조하는 공인중개사라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실 것을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결코 놀지 않았고 열심히 투쟁해서 이러한 업무 권한을 따낸 사람들입니다. 선배를 존경하고 주의 공인중개사와 더불어서 미래지향적인 공동중개를 하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제10강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힘내서 한번 공부할 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